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조간신문의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제목에 빨간 칸이 치어져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10억 유지하기로 했다. 어제 여당과 정부 저녁에 회의를 열었습니다. 좀 늦게까지 진행이 됐죠. 당정 의견 조율에 곧 발표한다. 그리고요, 재산세와 관련해서 그동안 기준이 6억으로 할 것이냐, 9억으로 할 것이냐, 완화 기준입니다. 그런데 6억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구체적인 숫자가 좀 결정이 됐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미국 대선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목이 있는데요. 밑에 사진 2장이 있거든요. 먼저 사진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경찰로 보이죠? 시위대로 보입니다. 충돌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곳곳 굉장히 긴장감이 돌고 있고요. 대선 후에 폭동 날 것이다. 뭐 예고처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이런 모습이 있고요. 그 옆에는요. 백화점 앞입니다. 나무로 가림막을 설치했죠. 폭동에 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전역에서 지금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목 보겠습니다. 승복과 불복, 갈림길에 선 미국 민주주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래로 갑니다. 트럼프 대통령 개표 초반에 앞서면 조기 승리 선언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확정도 안 되는데 미리 이겼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편 투표에 불리하면은 불복하겠다. 이렇게 갈 거랍니다. 바이든 후보 지지자도 불복 움직임이 있다. 대선 이후 폭력 시위 등 혼란 우려가 있다. 이런 내용 담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민주당 투표율 26%로 보궐선거 공천을 결정했다.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어제 민주당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무공천 당원 개정 정당원 투표를 했는데 당원의 26% 정도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저조하죠, 참여율이요. 근데 그 가운데 87%가 찬성을 했다. 그러면서 보궐공천 결정됐다.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저조한 투표율에 절차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지방 국립대의 몰락이다. 인문계 300위권 학과 지방 국립대를 보니까 딱 한 개만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지방 국립대 굉장히 거점 대학으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진학도 하고 활동도 했는데 이제는 수도권 서울로 몰리면서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시 합격선 제주대 초등교육과 253위 딱 하나만 300위권 하나만 들어가 있답니다. 2009년에는 300위권 학과가 34개나 있었는데 그 사이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면서 지방 국립대의 몰락이다. 이런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4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김한규 변호사 자리하셨고요. 주원규 삼익대 겸임 교수도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혜찬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셀프 면제부인가. 어제 민주당 전 당원 투표 결과를 공개하면서 87%의 당원들의 동의를 받았다. 내년 보궐선거 공천으로 간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나 언론들 이런 표현 쓰고 있습니다. 셀프 면제부가 아니냐 이런 겁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피고 아닌 증인. 이춘재 얘기입니다.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본인이 자백을 했지만 이미 다 뭐가 지나버려서
처벌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묘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했다고 또 자백을 했어요. 세 번째 키워드는 불복 시나리오입니다. 방금 일면 기사에서 봤지만요.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 벌써부터 불복을 하기 위한 밑자락을 깔아두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미국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키워드는요. 비서실장의 치하입니다. 여기서 말한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경무로 알려져 있죠. 지금 현재 비서실장 역시 치하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오늘 눈길을 좀 잡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요. 더불어민주당 전당원 투표 결과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언론이 이 사안을 다루는 시각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당 당원 찬성률 86%, 문의 약속 깨고 서울 부산시장 후보 내기로 했다. 이 기사의 방점은 찬성률 86% 이 부분 그리고 문의 약속 여기에 찍혀 있습니다. 이거를 여당이 민주당이 스스로 깼다는 거죠. 내용 보겠습니다. 21만 명이 참가해 투표율이 26%. 역풍불라 당원 개정 속도전이다. 비판이 고도되다 이낙연 대표 어제 발표하면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거 투표율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장 여당 후보로 나설 수 있는 주자가 누구인가? 이름들이 벌써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민주당에서요. 이 보궐선거 공천 도덕성이 최고의 기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여당 내부에서 이 전당원 투표 결과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중 찬성은 86.64%이고 반대는 13.36%입니다.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은 재보선에 대한 당원들의 관심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86.6%라는 압도적인 찬성률은 재보궐선거에서 공천해야 한다는 전 당원의 의지의 표출입니다. 당원들의 뜻이 모아졌다고 해서 서울과 부산의 시정의 공백을 초래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저희들의 잘못이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 부산 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피해 여성께도 거듭 사과드립니다. 그 사과가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실천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당은 철저한 검증과 공정한 경선 등으로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찾아 유권자 앞에 세울 것입니다. 자, 이런 설명이 있었지만요. 절차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극렬 지지층만 보는 여당이다. 26%. 그러니까 어제 이 투표 참여율이 26%입니다. 26% 참여. 이거 대표성 논란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감한 사안마다 전당한 투표 카드를 썼습니다. 위성정당,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만들 때도 그랬죠. 3분의 1 이상 투표 있어야 확정. 이게 당규에 있거든요. 이 당규에 따르면 지금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거 무효다. 뭐 이렇게 공세를 하는데 어제 여당에서 이거와 관련 설명이 뭐냐면 이 당 규정에서 정한 엄격한 전당원 투표가 아니라 일종의 여론조사였다. 뭐 이런 설명이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당원 70% 이상이 불참. 그렇습니다. 참여율이 26%니까 70% 이상이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87%가 찬성을 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그런데 반대 13%. 그러니까 당원 70% 이상은 불참했고 참여한 당원 중에서 13%는 반대를 했는데 그 속에 담긴 역풍의 기운이 있다라는 거죠. 경향신문이 역풍의 기운이라는 표현으로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기 보면 당 예견된 결과다. 일각에선 지지층 이탈, 정치 불신 확대 우려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전하고 있고요. 전체 당원 의지가 아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곧장 선거기획당 구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좀 몇 마디를 좀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년 보궐선거에 기어이 후보를 내겠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내년 보궐선거 공천하려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선거 비용 838억 원 전액을 민주당에서 내야만 합니다. 또한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박원순, 오거돈 두 사람의 성범죄에 대해 광화문 광장에서 속고대죄해야 합니다. 네, 장희찬 평론가. 원래 알려진 전당원 투표입니다. 근데 어제 결과가 나와서 이제 이의 제기를 했어요. 이거 전당원 투표는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33%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근데 26% 정도에 그쳤거든요.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자 이거는 당규에서 정한 그런 전당원 투표가 아니라 일종의 여론조사로 봐야 된다. 뭐 이런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일종의 여론조사라면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그 부분을 좀 명백하게 고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헌이라고 하는 것은 예. 정당을 운영하는 헌법이거든요. 이 헌이 헌법에 들어가는 그 헌자입니다. 그런데 정당 헌법을 개정하는데 전당원 투표나 또는 뭐 중앙정국위원회 의결 등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당원의 일종의 여론조사만 수렴해서 당원을 고칠 수 있다면 예. 사실상 지도부가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지 당원 당규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예. 이미 당원 당규가 가진 의미가 크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26%의 투표율을 제가 단적으로 좀 비교를 드리면 예. 2011년도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투표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투표율이 25.7%였습니다. 지금 이번 투표율이 26.3%와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5.7%의 투표율로 기억하시겠지만 무상급식 찬반 투표는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아예 그 대상 자체가 안 된 거죠. 너무 네. 낮아서요. 그때도 역시나 최소 기준이 3분의 1, 33%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주요한 투표에서 투표율이 3분의 1이 안 되면 그건 투표율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유권자 전체의 뜻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서 예. 투표함을 열어보지조차 못합니다. 좀 그런 투표율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은 당원을 바꾸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공천을 우리가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찬성률 80%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독 저조한 투표율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더불어민주당이 비슷한 전당원 투표를 2번 더 실시했습니다. 이제 비례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만들 때 한 번, 예. 그리고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당 합당할 때 한 번인데 더불어시민당 만들 때도 투표율이 그래도 30%는 나왔어요. 예. 그때보다 오히려 당원들의 참여가 더 낮아졌거든요. 그 말은 이게 참여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하자고 지지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중에서도 이 투표 이거 꼭 해야 되나? 우리가 그래도 만든 당원, 예.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당원인데 이거를 깨자고 선거하자고 투표하는 게 조금 남사스럽다, 민망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보다 투표율이 더 낮아진 것은 아닐까 지도부가 엄중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만규 변호사. 뭐 장익찬 평론가와 비슷한 어떤 지적, 어제도 정치권 나왔거든요. 그러나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어제 투표 결과를 이제 87% 이상 참여한 분들 87% 이상이 찬성했다. 이렇게 해서 전 당원의 뜻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정도 결과를 전 당원의 뜻이라고 해석하는 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민주당 측에서는 일단은 찬성률로 계속 그 여론에 홍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당원들이 70% 이상 부참했다는 것은 사실은 뭐 묵시적으로나마 예. 현재 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어떤 간접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이거든요. 약간 좀 불편한 생각을 갖고 있다, 당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당원을 이제 개정할 텐데 예. 당원을 개정을 아직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당원을 이제 개정하는데 과연 지금 20 몇 프로만 지금 참여했고 그 중에서도 또 13%가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이 정당의 헌법을 바꿀 때 이런 어떤 절차적인 측면, 뭐 물론 명분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낙연 대표께서는 뭐 진심 어린 사과를 하셨지만은 예. 명분 절차가 부정한 측면에서 당원을 지금 개정하는데
이게 지금 향후 내년 이제 총선에서 죄송합니다. 보궐선거. 내년 보궐선거에서 예. 과연 또다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또다시 도덕성을 내세울 텐데 그때 후폭풍을 민주당이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물론 이제 후보가 누구 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예. 그 점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은 고민이 많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경향신문 기사의 제목에 역풍의 기운이다. 뭐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먼저 친노 인사로 꼽히죠. 유인태 전 의원, 전 국회 사무총장입니다. 어제 이제 방송에서 좀 인터뷰가 있었는데 좀 쓴소리를 내놨어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해당 당원을 만들 때 현역 의원이었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후보 공천하지 않는다. 그 당원을 만들 때 아무도 당시 아무 얘기하지 않았는가 이 얘기였어요. 다음입니다. 정당이 후보 안 내도 되냐는 논쟁 끝에 결정된 것도 아니야. 지금 와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건 명분 없는 처사다. 그러니까 유인태 전 의원이 당원을 만들어서 그걸 한번 적용이나 좀 해보고 그러고 나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적용조차 해보지도 않고 바로 이렇게 바꾸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어저께 좀 지적을 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요. 만평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좀 다루고 있어요. 3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보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을 묘사한 그림 같아요. 민주당의 서울, 부산 후보 공천 결정. 그런데 5년 전이죠. 5년 전. 그때는 공천 안 한다. 당원을 만들 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였거든요. 그리고 밑에는 이낙연 대표로 보입니다. 꼼수 정치 높아지는 비난으로 그런데 뭔가 귀를 막고 있는다. 이렇게 돼 있고요. 아래입니다. 쟤는 누굽니까? 이재명 경기지사군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7월인가요? 이 공천과 관련해서 조금 공천하는 건 문제 있다라는 취지의 어떤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는 기자들이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뭐 당의 결정이니까 따라야 된다. 그리고 뭐 이 공천 여부에 대해서는 좀 본인한테 더 이상 묻지 마라. 뭐 이런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럼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새누리당 전임 군수가 선거 결과로 당선 유효가 된 바람에 치러지게 된 선거입니다. 그래서는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책임집니까? 판단을 해놔야죠.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여기 보시면서 무책임하게 또다시 후보 내놓고 또 표집을 하려고 합니다. 형사권도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정치는 어떻습니까? 안 믿잖아요. 또 거짓말하는구나.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정말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기본적으로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결단하고 책임지고 선거로 평가받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인데 이를 과잉 금지한 것입니다. 공천 여부는 당원의 총의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당 지도부가 정무적으로 결단하는 영역으로 남겨놓아야 했었는데 이를 원천적으로 막아놓은 것입니다. 자, 배정훈 교수님. 어제 이제 민주당 나왔던 반응은 지금 그러니까 5년 전에 만들었던 당원 장체가 과잉 금지다. 이거 지나치게 심하게 막아놓은 거다. 그래서 당의 어떤 결정을 못하겠다. 비판을 한 건데 그 당원은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만든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한 거예요. 이 상황은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으로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죠. 약속을 지키지 않고 파기하는 것은 이제 명분 없는 문제죠. 그렇지만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 이걸 당헌에 명문화시키면은 굉장히 유연성, 선택의 폭이 떨어지는 건 틀림없죠. 원래 지금 문재인 대표 시절에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당의 책임으로 인해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에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은 원래부터 있었어요.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이걸 이제 당헌에 명문화시킨 거죠. 규정으로 만든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신동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공천은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예. 말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명문화 시키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라는 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치는 사실 책임 정치가 가장 중요한데 이 도덕과 윤리만으로 다 할 수는 없는 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어긴 것이 분명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낙연 대표도 전후 2번이나 지금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부족하다 예.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예. 그런 낮은 자세가 필요하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재발 방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윤리감찰단도 구성이 돼 있고 또 젠더 폭력 관련해서 신고센터도 지금 가동이 돼 있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또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 정말 민주당이 달라지는 책임 정치를 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을 전달을 하면은 이번에 약속을 좀 파기한 것이 어느 정도 예. 설득력이 있겠지만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판단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후폭풍이 예상이 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주영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영상도 봤고 아까 만평도 봤지만 앞서서 몇 년 전 그리고 몇 달 전에 했던 얘기와 지금 상황이 달라진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뭡니까라는 질문을 지금 언론들이 계속 하고 있어요. 이 상황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이 예. 이제 자칫 잘못해서 이거를 조금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좀 옹호하는 말씀을 하시게 되거나 좀 그런 논지를 하게 되면 이게 선거법의 개입의 여지도 있을 수가 있기 또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침묵은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걸 당원을 명문화시킨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했었던 시절이었거든요. 예. 그거는 여야를 구분해서 한국의 정당 정치를 선진화시키자라는 어떤 그런 결의의 태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그게 이제 혁신으로 추진이 된 거예요. 네,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예. 그러한 당원의 혁신성이 사실은 오늘의 더불어민주당을 있게 했기 때문에 예. 이게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를 떠나서 정당 민주주의에서의 이러한 원칙 훼손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이라도 어떤 의견을 밝히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으로 보는데 제가 이제 감히 문재인 대통령님의 그 생각을 예단을 해본다라면은 미처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전혀 예측을 못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두 보궐선거에 이런 상황도 예측하지 못했을 뿐더러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약속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내심 지금 공감 못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것이 침묵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좀 예단해보고. 그러니까 5년 전에 저런 당원을 만들 때는 혁신하러 만들었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 있었다는 건 이건 상상조차도 못했던 예, 것이다. 상상조차 못하는 방식을 이렇게 침묵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예. 계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찌되었든 지금 당대표인 이낙연 대표에게는 예. 이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은 더한 부담으로 다가오진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 기사가 좀 있는데요. 이낙연 대표와 관련돼 있습니다. 독배를 든 이낙연이다 해서 독배란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결정이 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독배를 든 이낙연, 선거 결과가 대세론의 흥망을 가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지만 대선 주자잖아요. 그 대선 주자로서의 흥망까지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듭 사과하며 비판 여론엔 성비조사 등 수습책을 제시했습니다. 승부수 던졌지만 원칙주의 이미지. 그동안 좀 이런 게 있었죠. 원칙주의 이미지 훼손된 것 아니냐. 이게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이런 상황에서 뭐 공천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후보는 누구일까? 뭐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여당 후보의 우상호, 박영선, 추미애 하마평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상호 공천 땐 적극 검토 의사, 추 장관은 내년 대선 직행 관측도, 70년대생 박주민, 박용진도 거론된다. 벌써 이제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가기로 했으니까.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장기찬 평론가. 앞선 기사입니다. 독배를 든 이낙연. 이거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를 들면 이번 이 재보궐 선거 결과가 이낙연 대표 체제의 성적표가 되는 셈이죠. 예. 사실 임기가 그 재보궐 조금 직전에 끝납니다만
어쨌든 공천까지 이낙연 대표가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원칙을 어겼다, 그리고 뭐 투표율이 못 미친다, 여러 비난이 있지만 만에 하나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다면 민주당 지지자들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낙연 대표의 리더십, 그때의 결단이 용기 있는 결단이었구나,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인정을 받게 될 겁니다. 예. 특히나 이제 서울과 부산 중에서 지금 정치권에서 부산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민주당 입장에서. 예. 서울은 민주당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요. 최소한 이 1대1의 결과는 이낙연 대표에게 반드시 필요한 성적표로 보여지고 만에 하나 2대0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이 대선 주자 입지가 탄탄대로가 되겠죠. 예. 그런데 최악의 경우 부산에 이어서 서울까지도 야당에게 내어주게 된다면 서울 같은 경우는 박원순 전 시장이 3선을 하면서 10년 가까이 지켰던 자리입니다. 예.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면 이낙연 대표의 이번 결단, 사실 혼자서 내린 결단은 아니지만 예. 원칙도 있고 명분도 있고 실리까지도 잃었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 자연스럽게 이낙연 대표의 대선 지지율도 조금 흔들리게 되면서 뒤에서 올라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또 다른 이제 친문 진영의 다른 대선 주자가 등장해야 된다는 당내 여론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여러 후보가 서울시장 하마평에 오르고 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대선에 한번 직행하는 도전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 또 친문 진영에서 본인들과 조금 더 가까운 예. 후보를 이낙연 대표의 대체로 내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가능성도 여전히 상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선거 결과에 그동안 줄기차게 대선가도 좀 1위 자리를 굳혀왔던 이낙연이라는 정치인의 미래가 전부 다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내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 자체가 이낙연 대표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향배, 정치적 운명을 판가름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신데, 자,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아까 기사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실은 이전부터 여기 등장했던 이름들은 좀 거론이 됐어요. 그런데 가장 지금 눈길을 끄는 거는 추미애 법무장관입니다. 서울시장 후보로도 꼽히면서 내년에 대선으로 직행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실려 있거든요. 김한규 변호사는 지금 두 가지 가능성이에요.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 아니면 그건 건너뛰고 대선으로 바로 갈 가능성, 아니면 뭐 아무것도 출마 안 할 가능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서울시장 내년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예. 사실은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우회적으로라도 어떤 선거 캠프라든가 선거 준비를 이제 슬슬 이제 뭐 준비를 해야 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뭔가라도 이렇게 좀 예. 이렇게 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뭐라도 지금. 몇 달 안 남았거든요. 예. 근데 추미애 장관은 현재 지금 상황이 예. 지금 어떻게 보면 링 위에서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 링이라는 것은 지금 검찰과의 굉장히 갈등 내지는 마찰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또 그 검찰의 지금 총수인 윤석열 총장도 지금 뭐 여론에서는 또 뭐 대권 후보 이렇게 언급되는 지금 지지율이 요즘에 상승세입니다. 예, 당사자이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어떤 지금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많은 뭐 예를 들면 수사 지휘권 발동이라든가 예. 감찰 카드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지금 전장을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갑자기 링에서 내려와서 예. 서울시장 보궐선거 나가겠다. 그럼 이 다음 법무부 장관이 이 뒷수습을 해야 되거든요. 과연 이 현 정권에 너무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또 다음 만약에 장관이 가시게 되면 또 청문회 해야 되잖아요. 인사청문회를. 청문회도 해야 되고 지금 윤석열 총장이랑 또 이런 갈등을 예. 뭐 해소하거나 뭐 이렇게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데 예. 어느 좀 당사자가 나타나서 이걸 일종의 청소 아니겠습니까? 그거 해결할 사람이 없다고 보여지고 너무 판을 크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김한규 변호사 일단 서울시장 이거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지 그러면은 않다고 봅니다. 이 두 번째 가능성 대선 쪽은 어떻습니까? 대선은 시간도 많이 남아 있고요. 예.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최근의 행보는 본인이 사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보여줬던 어떤 친노 친문 세력에 대한 굉장히 큰 과오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탄핵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바람에. 예.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총장관의 대립각은 일정 부분 열성 지지자들에게 뭐 과거의 하자에 대한 치유 과정. 그래서 추 장관도 굉장히 큰 꿈이 있는 걸로 일종의 정치 행위로 보여지거든요. 물론 명분은 검찰 개혁인데 하나하나가 정치 행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서울시장보다는 본인 마음은 좀 대선에 지금 더 관심이 많으신 거 아닌가. 좀 이렇게 그러면은 보여지거든요. 보궐선거도 대선도 아무것도 출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둘 다 출전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검찰 개혁은 중요한데 이렇게까지 판을 크게 만들고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좀 그거는 좀 이해되지 않은 과정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배종호 교수님, 네. 또 이 질문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김한규 변호사는 대선 직행 이쪽 쪽에 무게를 뒀어요. 전망을 하시면서. 그렇다면 지금 야권 주자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율이 꽤 상승세입니다. 그렇다면 추미애 윤석열 경쟁 이게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그럼 대선과 관련해서? 대권과 관련해서는 이제 너무 먼 예. 질문이니까 당장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예. 정치적으로 진출한다고 두 분 다 전제를 할 경우에는 앞으로 정치적 명운이 걸려 있는 문제죠. 윤석열 총장은 윤석열 총장대로, 예. 추미애 법무장관은 추미애 법무장관대로. 따라서 두 분 다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싸움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겠고요. 예. 추미애 법무장관 입장에서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칼로 싸우겠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뭐 검찰의 독립성 예. 가지고 계속해서 싸울 텐데 예. 그 싸움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 입장에서는 현실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큰 성과물을 가지고 앞으로 정치적인 미래를 열겠다는 건데 일단은 지금 본인이 정치적인 미래와 연결시키면은 본인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의 예. 순수성과 진정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본인 이제 검찰 개혁에 전념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미래 선택과 관련해서는 일단 추미애 법무장관 입장에서는 대권 도전을 한다라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동시에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어떻게? 지금 이제 본인이 당장 나가서 경선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먼저 뛰는 선발 주자에 비해서 좀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일종의 이낙연 당대표 그리고 청와대 측에서 교통 정리를 통해서 본인의 서울시장 출마 길을 열어주면은 본인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이번 부산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전임자들이 성 예. 문제로 다 물러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도덕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국민의힘 보수 야권의 공격에 맞설 수 있다면은 특히 성 문제 관련해서 예. 여성 후보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 그런 측면에서 박영선 그리고 추미애 두 후보가 상당히 유리한데 여기서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 입장에서는 박영선 후보만 예. 박영선 장관만 교통 정리해주면은 본인에게도 상당히 길이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일단은 양수 겸장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민주당은 공천을 결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사이에 여러 가지 어떤 경쟁 그리고 당에서의 논의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기사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회 분야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춘재. 다음 기사에는 이춘재 등장합니다. 이 인물. 이춘재 34년 만에 연쇄살인 14건 내가 진범이다. 어제 법원에 재판정에 나왔죠. 화성 8차 사건 재심 증언대에 섰다. 그러니까 증인으로 나온 거예요. 증인으로. 속죄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자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화성 청주 살인 14건 진범은 나다. 34년 만에 모습 드러낸 이춘재다. 그러니까 재수사가 진행돼 본인이 지금까지 어떤 본인의 생각, 뭐 소회라고 할까요? 뭐 이런 걸 얘기했는데 재수사에 옳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옳게 왔구나. 그런데요. 오긴 왔는데 너무 늦게 온 거예요. 이게. 너무 늦게 왔습니다. 그리고 진범으로 몰렸던 윤 씨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그리고 영화 살인의 추억 교도소에서 봤지만 뭐 별 감흥 없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어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한규 변호사. 본인이 자백했잖아요. 네네. 본인이 했다고. 그런데 어제 법원에는 증인으로 출석을 했어요. 이거 뭔가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어떤 중대한 범죄, 어떤 연쇄살인을 저지른 범죄 계좌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사형을 선고해도 예. 뭐 이론이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예. 근데 이미 다들 이미 여론에 보도됐듯이 이제 공소시효 부분이 지났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할 수 없고 어제는
이 이춘재 씨 대신에 억울하게 이제 옥살이를 했던 20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그 윤모 씨가 예. 본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심을 청구했는데 이른바 그게 이제 8차 사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8차 사건. 예. 이 재심 재판에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해가지고 본인이 그 8차 사건의 실제 범죄자다, 내가 예. 살인자다 이렇게 지금 이게 뭐 일종의 자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사건도 본인이 저지른 짓이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소시효 문제가 없었더라면 증인이 아니고 피고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피고인으로 당연히 와가지고 예. 아마 그 관련 범죄들이 굉장히 흉악하고 예. 잔인무도했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제 상황이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 법감정으로 봤을 때 좀 난감한 상황이죠. 난감한 상황이요. 자, 주홍구 교수님. 요 앞선 기사 좀 다시 보여주세요. 다음 기사. 여기 보시면 자, 이춘재가 재수사가 이제 진행되니까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드는 아쉬움. 좀 더 빨리 재수사가 진행되고 뭔가 좀 당시의 수사가 좀 더 꼼꼼하게 진행됐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요. 맞습니다. 뭐 사실은 범죄자의 모든 진술을 뭐 다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 자신은 그렇게 치밀하게 노력하지 않았다. 그냥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들을 경찰이 남긴 부분. 그러니까 가슴 아프고 정말 아쉽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단순히 그 경찰관의 징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예.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정하고 접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이춘재 씨의 저 사죄한다라는 표현에는 무게중심을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죄했다라는 말과 범행 동기가 전혀 기억할 수 없었다라는 말, 그러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고요. 예. 가석방의 어떤 일말의 가능성도 내던지고 자신이 자백하게 된 것도 여성 프로파일러의 그 손이었다라는 그 진술에 대해서 그런 얘기까지 섬뜩함도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의 섬뜩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종을 울리듯이 지금 있는 성독착적 그 사이코패스에 대한 연구 대상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주시해야 될 그런 어떤 메시지로 읽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여성 프로파일러 뭐 손이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내용까지 사실 알려드려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건 소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섬뜩하다는 느낌까지 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요. 어제 34년 만에 모습 드러낸 이춘재. 오늘 많으신 분들이 이 내용 좀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재수감이 됐죠.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는데 그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MB 9개월 만에 구치소로 나는 가둬도 진실은 못 가둔다. 이런 얘기를 남기고 재수감이 됐습니다. 이 얘기를요 본인이 직접 뭐 언론 앞에서 한 건 아니고요. 재수감 전에 측근들이 좀 집을 방문했잖아요. 그래서 측근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전해진 겁니다. 측근들에게 수감 생활 잘하고 오겠다. 자택 인근에서 지지파와 반대파가 실랑이. 그리고 차에 탄 채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아예 차를 탄 채 그 차고에서 나와서 바로 그냥 떠나는 모습이었습니다. 4평짜리 독거실에서 생활하게 된다. 사면 가석방 없으면 95가지 복역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17년형이 확정됐는데 1년이 그동안 지났거든요. 구속기간 등등 해서. 그래서 16년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79이거든요. 나이가. 근데 그렇게 따지면 95가지 복역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자세하게 그렸네요. 전 수감된 방 모습까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뭐 한 4평 가까이 13.07제곱미터 뭐 이렇게 갖고 자세히 좀 그려놓은 상황도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재수감되는 MB의 진술은 가둘 수 없다. 그리고 뭐 측근들에게 본인은 뭐 잘 복역을 마치고 뭐 돌아오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요. 어제의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파용 때리냐? 범죄자 이명박 지원할 것이다. 인재 사퇴했냐? 자, 김학의 변호사. 통상 형이 확정이 되면은 교도소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제 구치소였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 형벌이 확정되면 당연히 이제 예. 교도소로 이감이 돼서 수감이 돼서 예. 교도소에서 이제 자녀 형기를 마치는 것이 원칙인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고용이고 또 당사자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동부구치소가 처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수감된 장소였고 예. 시설이 가장 현대식입니다. 아, 시설이 다른 구치소나 이런 데 비해서 좀 잘 갖춰져 있다는 예, 거군요. 아마 뭐 건강, 고령 이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고려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과거에도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이라든가 이경 용호에서도 이제 구치소에 이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예, 왜냐하면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하고 이런 예.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그 예우 차원에서는 하지 않았던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명박 전 대통령 경우도 자녀 형기는 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마 동부구치소에서 아, 그러면은 계속 여기 구치소에서 수감된 상태로 지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저는 거의 확실시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갑자기 교도소로 이감하게 되면 또 이제 이동하는 모습이 또 언론에 노출되고 그럼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돼야 되는데 예. 그럴 거였으면은 애당초부터 교도소에 수감하는 게 맞았죠. 이번에 사실은. 잠깐 준비됐다가 또 가는 거 아닐까요? 이감 절차를 또 밟는 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어요. 왜 교도소가 아니라 구치소일까? 이런 부분이었는데 약간 배려 차원이 있는 것 같다라고 보는 이거는 거네요. 사실은 뭐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반 어떤 국민들의 형과는 형평의 차원에서는 사실은 좀 적절한 측면은 아니죠. 그 일반 국민들처럼 그냥 교도소로 가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데 예. 지금 이런 어떤 동부구치소로 지금 수감하는 상황 자체는 예. 아마 전직 대통령의 예우, 뭐 건강, 뭐 고령 이런 측면을 좀 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장현찬 평론가. 형이 확정이 됐으니까 야당 쪽에서 아마 사면 얘기 또는 뭐 재심 얘기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이제 형이 최종 확정이 될 경우에는 두 전직 대통령을 같이 묶어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사면 얘기는 야당에서 먼저 꺼낸 건 아니고요. 예. 언론이나 시민사회에서 그래도 전직 대통령들인데 이렇게 구속 수감되어 있는 게 국가적으로 참 비극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잘잘못을 떠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 통합 차원을 위해서라도 사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예. 오히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형까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면 국민 사과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야당 내부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아마 앞으로 논쟁의 씨앗, 분열의 어떤 실마리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는 셈이고요. 예. 제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밝히자면 박 전 대통령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고 나서 바로 사면이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즈음에는 예. 문 대통령도 이 부분 고민을 상당히 깊게 하지 않을 것인가. 왜냐하면 국민 대통합이라는 어떤 대의 명분 차원에서 예. 그래도 사면을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과 아니다, 법치를 준수해서 끝까지 법의 판결대로 이 수감을 절차를 지켜야 된다는 의견이 아마 청와대 내부에서도 팽팽하게 될 것 같은데 예. 저는 이 사면이라는 아주 큰 짐을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정권에 넘겨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만약 이 정권이 바뀌게 되거나 또는 민주당 내부에서 정권이 이양되더라도 다음 대통령 입장에서도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 수감 상태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새로운 대통령이 이걸 사면 한 해 만에 이 논란이 불거지는 것 자체가 국정 동력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임기를 마무리하는 적절한 시점에 예.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준다면 그 부분이 국민 통합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몇 가지 변수는 두 전직 대통령의 어떤 반성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본인들의 어떤 판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또 사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한 가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뭐 진실은 가둘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렇게 됩니다. 김한규 변호사. 그렇다면 이 사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심 요구를 할 가능성. 그렇다면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재심이 이제 개시가 되려면요. 예. 새로운 어떤 증거가 좀 새롭게 발견이 되거나 법원에 제출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예. 이미 뭐 굉장히 재판을 오래 했고 수많은 증인들과 증거들이 법원에서 제출돼서 사법 판단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심이 진행될 가능성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뭐 이춘재의 어떤 그런 같은 경우는 본인이 범죄자가 자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건은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고. 그러니까 뭐 새로운 증거나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뭔가가 새롭게 나오지 않는 한 이건 어려운 거죠. 재심 자체는 불가능하고요. 예. 이제 사면밖에 없는데 과거에 우리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설례에서 그분들이 국민들의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이 이루어진 바람에 계속 그 역사에 우리가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국민 통합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또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아주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2명이 지금 수감 상태에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좀 이런 모습이 어제 언론에 포착이 좀 됐습니다. 자, 다음은요. 혼란스럽기로 따지면 이곳만한 곳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미국 대선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대선이 끝난 뒤에 폭동, 뭐 내전 이런 걱정을 하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트럼프 투표 당일 밤 일단 초반 개표에 앞서면 승리 선언을 먼저 할 수 있다. 뭐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나왔답니다. 미국의 언론에서 보도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이런 시나리오를 짰다. 뭐 이런 내용의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투표 결과 승리를 선언한 후 우편 투표 사기로 모는 전략을 구상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주별로 약간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이요. 현장에서 당일 투표한 내용을 먼저 개표를 하고 그 전에 있었던 우편 투표는 그 뒤에 하거든요. 근데 지금 통상적으로 현장 투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하고 우편 투표는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근데 현장 투표를 봐서 앞서면 승리 선언, 우편 투표 뒤집히면 이거는 문제다, 사기다, 불복 선언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 보도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부인했습니다. 아니라고. 그런데 미국 언론들은 꼭 그렇게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기사가 이런 기사들이 오늘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편 투표에 관한 얘기예요. 우편 투표 지금 한창 진행이 됐거든요. 5배 급증한 우편 투표. 미국 유권자 1억 명 가까이가 지금 우편 투표를 했다고 나오죠. 우편 투표, 사전 투표를 다 합하면 1억 명이 된답니다. 미리 투표하신 분들이. 주마다 개표 날짜가 제각각이다. 대혼란 불씨가 되나. 개표 날짜가 제각각이니까요. 이게 한꺼번에 개표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 부분을 파고들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미국 주별로요. 그러니까 도착 분까지만 인정하는 주가 있는가 하면 그날 3일까지 도장이 찍히면 인정하는 그 우편 도장이 찍히면 인정하는 주가 있어도 이 개표 날짜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혼란일 수가 있어요. 여기 내용 보겠습니다. 마감 시간 다르고 펜실베니아는 6일, 오하이오는 13일까지 도착해야 된다. 이거 다 달라요 또. 그리고 개표 시기도 달라. 위스콘신은 현장 투표 이후에 개표를 하는데 플로리다는 현장 투표 이전에 미리 개표한답니다. 벌써. 미 정치권 정말 위험한 순간이다. 어느 한쪽이 압승 못하면 이거는 엄청난 불복으로 인한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 대선 앞두고 미국의 어떤 모습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If Biden wins, China wins. When we win, America wins. The truth is, to beat the virus, we first got to beat Donald Trump. He's the virus.
want to get closer to the White House to be able to express their concerns and their feelings, and we are as close as they can possibly get. 비상대책위원회가 화상회의를 하고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공지를 띄우려고 내일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요. 미국 내에서 최근에 총기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고 있답니다. 아니, 대선이 가까웠는데 총을 산다고요, 사람들. 이런 모습. 배정호 교수님. 네. 정말 대선 끝난 뒤에 폭동 아니면 더 심하면 내전 뭐 이렇게 가는 겁니까? 뭐 부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대혼란이 이미 노정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그냥 있습니다. 예정이 돼 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장 세 가지가 크게 미국의 대선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 예. 첫 번째는 지금 트럼프 현 대통령이 개표가 완료가 되기 전에 조기 승리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즉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남부의 선벨트라는 경합주에 이기고 또 주요 경합주에 이기면은 개표가 종료되기 전에 트럼프가 그걸 근거로 승리를 선언한다는. 그건 무슨 경우입니까 그게? 끝나지도 그러니까 않았는데. 끝나지도 않았는데 먼저 조기 선언하는 것이고 그 배경은 우편 투표 논란이 있습니다. 예.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편 투표가 개표가 되는 것도 주마다 다 다르고요. 예. 또 우편 투표를 인정하는 것도 날짜가 다 달라요. 예. 어떤 주는 3일까지 소인이 지켜야 되는가 하면은 또 어떤 주는 13일까지 소인이 지키면 인정하니까 10일이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이제 개표가 계속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미 불복 선언하면서 지금 소송단을 양쪽이 다 준비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 우편 투표의 적법성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그럼 이제 계속해서 소송을 해야 되는데 미 연방 대법원에서 소송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내릴지 모르니까 그러면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미국의 대선 결과는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럼 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나는 승리자다라고 승리를 선언하고 그러면은 트럼프 지지자하고 그리고 또 바이든 지지자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각자 상점에서는 약탈을 대비해 가지고 좀 준비를 하고 있고 개인들도 지금 총기를 지금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충돌이 비화되면은 내전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걱정을 지금 미국 언론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과연 누구일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어가는 것일까? 아니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할까? 굉장히 주목하면서 정책적으로 분석하고 있거든요. 과연 각국엔 무슨 영향일까? 그런데 막상 미국 내에서는요. 폭동, 내전 이런 걸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자꾸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요. 우리는요, 좀 냉철하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좀 따져봐야 합니다. 미국에서 뭐 어려움이 있지만 이후에 어떻게든 자리를 잡고 대통령이 취임되고 뭐 이런 일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이게 중요한 거죠. 먼저 첫 번째 기사는 이렇습니다. 누가 되든 중국을 때린다. 방식만 바뀔 뿐이다. 어차피 중국과의 갈등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샌드위치 한국은 고민이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트럼프 말 앞서고 바이든은 행동. 누가 더 무서운 걸까요? 말이 센 사람이 무서운 걸까요? 아니면 행동하는 사람이 무서운 걸까요?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같다는 거예요. 둘 다 중국 견제 참여 압박 거셀 듯하다. 우리를 압박할 겁니다. 바이든 측 한일 동맹 규합에 대응해야 된다. 한일 동맹을 또 강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중국은 미중 관계 과거로 못 돌아간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로서는 중간에 끼어 있다. 이 상황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트럼프 북미 대화 신속 재개. 역시 북한에 대한 관심을 이어갈 것이다. 반면에 바이든 한국의 방위비 압박 자제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만 보면 돈을 달라 그랬어요. 방위비 얘기로. 그러나 바이든은 그러진 않겠다. 동맹 복원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은 다릅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장혜찬 평론가, 주원 교수님 두 분께 질문 드릴게요. 장혜찬 평론가, 먼저 앞서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껴있어. 이거는 누가 돼도 안 바뀐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되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실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리를 택해야 되는 참 어려운 입장인 건 맞는데 과거처럼 또는 지난 몇 년간처럼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하는 게 누가 되든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이번 대선 국면에서 상당히 난감했던 게 존 볼턴 전 안보보좌관의 폭로가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나 좀 도와달라. 대선에서 이기게 이 대두와 밀 수입량 좀 늘리게 해달라 부탁했다고 하는 내용이 자서전에 실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세게 하는데 실제로는 중국과 시진핑 주석과 밀월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런 폭로가 전직 백악관 안보보좌관 자서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이슈를 덮기 위해서라도 당선이 된다면 오히려 더 강하게 중국을 때릴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도 방금 저희가 영상에서도 봤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바이든 친중파다라는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러한 논란을 또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더 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정치적인 공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중국을 더 압박할 것이다. 네, 두 사람 다 정치적 공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할 수밖에 없는 동기가 충분하기 때문에 예. 누가 되더라도 우리는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쿼드라고 하는 다자 안보 체제, 그리고 미국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한미일 삼각 동맹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예.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만약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좀 관계가 여전히 뭐 무역 분쟁 등으로 껄끄러운 일본과 예. 미국 때문이라도 뭔가 공조를 해야 되는 그러한 불편한 상황이 또 펼쳐질 수 있어서 예. 여기서 대한민국 정부가 선택을 확실하게 내려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대중 무역량, 수출량이 굉장히 많지만 예. 지금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안보적인 혜택 등을 고려해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누가 되든 당분간은 미국의 손을 잡으면서 중국이 우리에게 가할 경제적 압박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미국을 내세워서 또 국제적인 어떤 동맹의 틀 안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외교 노선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이 추진하든 뭐 누가 되든 미국이 추진하는 반중 전선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그렇죠. 하신 거기에 건가요? 참여하지 않고 예. 우리는 중간자 위치를 점하겠다고 말했을 때는 오히려 미국으로부터도 압박을 받고 예. 중국에서 더 거센 그러한 반발을 불러살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중국으로 조금 더 반발을 받는다 하더라도요. 그걸 우리가 혼자서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뭐 한국, 일본, 또 인도 이런 여러 가지 호주, 미국의 어떤 동맹국, 또 국제사회와 함께 우산을 쓰는 것만이 현재 상태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 봅니다. 주홍 교수님, 네. 우리가 미국이 추진하는 반중 전선에 참여할 경우 우리 한번 경험했습니다. 사드 논란 때요. 우리에 대한 경제적 보복, 중국 엄청나게 할 텐데요.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향후에 그 미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반중 전선은 장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선택해야 될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세계적 흐름이 반중 정서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흐름을 탄다라는 것은 뭐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은 말을 앞세우는 좀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즉흥 외교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예. 사실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실리적으로 그렇게 많은 유익을 얻었을까라는 게 의문부호가 들 정도거든요. 지금 4년 동안 한국의 외교부 역시 트럼프의 그 즉흥 외교에 많이 휘말렸다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바이든 정부가 이제 만약에 행정부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바이든 행정부는 아마도 시스템적으로 접근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외교와 경제 사이에서 이 반중 정서의 실리를 챙길 수 있는 대비가 좀 되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많은 너무나 의문이 어려운 있습니다. 고민 아닙니까? 이거? 네, 맞습니다. 지금 반중 정서도 사실 트럼프는 계속 이렇게 앞으로 말로써 띄우기만 했을 뿐이지 예. 행동은 솔직히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바이든 정부가 들어왔을 때에는 일본과의 관계도 회복을 해야 되겠고 예.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전략적 인내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외교적 해법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지금까지 했던 외교적 방식을 전면적으로 저희 한국 정부는 재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부가 유지해왔던 일본에 대한 태도, 중국에 대한 태도, 이거에 대한 어떤 변화를 미국이 압박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지금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미국은 폭동 등 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겐 또 엄청난 과제가 던져주는 게 이 미국 대선 결과일 겁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관련된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오늘 눈길을 좀 잡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만 되면 치아가 우수수.
여기서 우수수는 우수수 떨어진다 이런 뜻이겠죠,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 현재 비서실장입니다. 과로로 치아 여러 개가 빠졌답니다. 임플란트를 해야 되고 뭐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청와대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시 10개 치아를 치료했다는 거예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6개. 이게 무슨 숫자가 지금 나오니까 이게 마치 무슨 누가 더 많은가 뭐 이렇게 보이지만 그만큼 이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경무라는 거죠, 경무. 이런 기사가 소개돼 있습니다. 김한규 변호사, 청와대 근무하신 분들 정말 힘든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긴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한규 변호사. 간접적으로 좀 들은 거에 의하면은 일단은 이제 굉장히 이른 출근 시간 그리고 그다음에 퇴근 시간도 늦고 주말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전해 들었거든요. 사실상 출근하거나 아니면 대기 상태. 예, 그 사실 대기 상태도 사실 이제 근무의 연속이기 때문에 예. 그 또 하는 일 자체의 업무의 어떤 강도뿐만 아니라 이 압박감, 그러니까 스트레스 이런 측면은 아마 상상을 초월할 거라고 예상이 되긴 됩니다. 예. 다만 근데 이런 점은 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되게 안타깝고 걱정이 되긴 하는데 예. 이제 그만큼 국민들도 이제 코로나 전국이라든가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일반 서민들이 받는 고통도 지금 치아 그 이상이라는 점을 혹시 이 방송을 시청하시면 좀 한번 같이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뭐 치아 얘기 이제 또 이거 국민들의 어려움까지 같이 좀 설명해 주셨어요. 이 기사 뒷부분을 좀 잠시 보겠습니다. 이 뒷부분에 노영민 비서실장 교체될 수도 있다. 연말쯤이면 뭐 이런 전망이 있어요. 전망을 좀 담았는데 그렇다면 바뀌면 그 다음 자리는 누가 가는 것인가죠. 그 자리는 여기 보면 최재성 현 청와대 정무수석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 꼽히죠. 양정철 전 비서관. 여기 보면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르죠. 이건 모릅니다. 여기 몇몇 분들은 현 정부 출범할 때부터 이름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뭐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이런 전망도 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비서실장의 치아 얘기와 함께 곁들여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경제 분야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얘기 좀 간단히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그동안 이 재산세 그리고 이제 주식 대주주, 종목별 대주주 뭐 이 기준이 참 논란이었어요. 이게 다 세금과 관련돼 있거든요. 재산세 6억 정부 뜻대로 대주주 3억 기준 폭이 여당 뜻대로. 그러니까 그동안 재산세를 좀 줄여주는 기준을 6억이냐 9억이냐 그리고 대주주 인정을 지금 10억인데 이걸 3억으로 내려서 좀 더 이 폭을 넓힐 것이냐 이걸 가지고 여당과 정부 어떻게 보면 청와대죠. 뜻이 달랐어요. 그런데 재산세 부분은 정부 뜻대로 대주주 부분은 여당 뜻대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뭐가 하나씩 양보한 셈이 됐어요. 좀 더 보겠습니다. 재산세 감면 기준은 6억으로 가닥 잡았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 내세워 민주당이 9억 원 상향 주장하다. 청와대, 정부 등 반대에 붙였다. 그리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는 지금대로 뭐 유지하는 방안. 그러니까 원래 정부는 3억으로 좀 낮추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거 아니냐. 이렇게 기사가 돼 있습니다. 다음 기사 더 보겠습니다. 결국 절충안 택한 당정, 동학개미의 당근 주며 부동산은 옥죄기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배조 교수님. 네. 청와대와 여당이 뭐 하나씩 관철한 셈이 됐네요.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 가닥은 이렇게 잡았다고 지금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것도 뭐 원칙이냐 현실이냐라는 부분인데 상당히 이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고 봐야 돼요. 지금 이제 내년 4월 재보궐선거가 결국은 대선 전초전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민심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 민심을 잡는 두 가지 포인트가 하나 이제 부동산 또 하나는 주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당초에 민심을 좀 잡기 위해서 9억까지 세금 감면을 주자 했는데 정부는 그건 너무 지나치다. 6억 원까지 하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6억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이유는
9억까지 하게 되면은 실제 시가 한 12억, 13억 되니까 그럼 이제 종부세 대상자까지도 혜택을 주자는 얘기냐. 그 정도 대상자까지 하는 게 이게 이렇게 배려하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럼 조세 형평의 원칙에 너무 어긋난다라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세금 감면도 해주면서 나름대로 원칙을 좀 지키려는 그런 절충안으로 해석이 되고요. 예. 또 하나 그러면 이제 주식 양도세 같은 경우는 현행 10억까지로 2년간 유예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10억이면요 대주주라고 보면서 이제 세금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예. 이제 왜 유예를 했느냐? 결국 이제 4050이 핵심 지지층인데 이분들이 이제 주식에 민감해요. 만약에 이걸 강화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게 되니까 예. 연말에 대규모 매도세가 일어나면은 주식 시장이 출렁거리면서 주가가 빠지고 주가가 빠지면은 4050 입장에서는 반발이 되니까 예.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절충을 한 것 같은데 예.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이 원칙도 지키면서 현실도 해야 되는 이 어려운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 지난번에 이번에 이제 당규를 개정을 한 문제도 역시 같은 맥락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 매일경제기사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동학개미,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개미 투자자들한테는 당근을 줬다. 그리고 근데 부동산은 원래 9억에서 9억까지 얘기 나왔지만 6억으로 하니까 이거는 옥죄이가 계속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평가가 됐군요. 그런데요, 남는 문제가 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 3억 원 강화 이거 별로 없었던 일이 되고 기존대로 10억으로 유지한다는 건데 그래서 연말에 이제 막 주식이 많이 나와서 이게 매도 폭탄 리스크는 줄어들 듯하다. 이 부분은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정부 주장 따랐지만 아무튼 좀 줄여주는 기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초단체장들 세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부족해지죠, 돈이. 그래서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또 지적이 돼 있고요. 그리고 갈팡질팡한 거 아니냐 또 이런 지적까지 나온 거예요. 그럼 여태 이러려고 여태 그렇게 또 시간 끌고 논의를 한 거냐. 국민들은 또 혼란스럽다. 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혜찬 평론가 한 30초 남았는데 짧게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주식 대주주 기준을 유예한 것보다요. 재산세 사실 감면을 안 해주는 것.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9억까지를 요구했는데 이 6억 선에 정부 주장을 수용한 것이 다가오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꽤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겠다. 사실 이 공시가격 6억에서 9억 구간이 강남에 위치한 집들이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은 강북 주요 지역 다 해당되기 때문에 정치판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미국 대선 투표가 시작이 되는데요. 내일 아침에 매일경제에서는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미국 대선 상황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